건강한 하루를 위한 필수 루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기형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 바로 무지외반증입니다. 이 무지외반증 경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발목, 무릎, 허리에도 영향을 줘서 2차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유종민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형외과 전문의 유종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걷고 뛰는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발에 문제가 생기면 걷는 것 자체도 어렵겠지만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 질환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단순히 발가락 하나에 생긴 어떤 이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2차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발에 생기는 질병의 종류부터 좀 살펴볼게요. 오늘의 주제 무지외반증 외에 또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발은 체중을 실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충격을 흡수해서 걸을 때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빈도가 높고 대표적인 발의 질환으로는 우선 뼈의 변형과 관련된 것으로 오늘 다룰 주제인 엄지발가락의 변형이 생기는 무지외반증, 엄지 관절이 닳아서 발가락의 과동 범위가 줄어드는 무지구름증, 작은 발가락의 변형이 생기는 망치 모양 발가락, 갈퀴 모양 발가락, 그리고 5번째 발가락이 튀어나와 통증을 유발하는 소건망류 등이 있습니다. 또 발가락으로 가는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지간신경 등과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서 통증이 심한 내향성 발톱 등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꽤 다양한 족부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오늘의 주제 무지외반증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엄지발가락에 변형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변형이 생기는 걸까요? 네, 엄지발가락이 첫 번째 중족관절에서 발의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변형을 말하는데 중족골은 안쪽으로 그리고 발가락 뼈는 바깥쪽으로 휘면서 회전이 되고 점차 진행을 하는 병입니다. 무지외반증은 이제 엄지발가락이 변형이 되는 병이잖아요. 그럼 엄지발가락 외에 다른 발가락에 변형이 생기는 질환도 있을까요? 네, 볼이 좁고 굽이 있는 불편한 신발을 신게 되면 엄지발가락뿐만 아니라 다른 발가락들도 모두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휘는 것과는 반대로 새끼발가락이 안쪽으로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소지내반증 혹은 소건망류라고 하는데요. 좁은 신발을 신어서 무지외반증과 동반돼서 발생하거나 선천적으로 뼈가 커서 툭 튀어나오는 변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도 관절염이 생기거나 무지외반증 때문에 밖으로 밀리면서 모양이 바뀌어 망치의 모양이나 갈퀴 변형 등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지외반증을 그대로 두면 다른 발가락 변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임상에서 볼 때 여러 개의 발가락 변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엄지발가락이 가장 크고 축이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변형이 생기면서 바깥쪽으로 밀리게 되면 다른 발가락들도 변형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병원에 내원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분들은 동반 변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지외반증이 심한 경우에는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를 타고 올라가는 갈퀴 변형이 생기거나 심각하면 탈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무지외반증이 우리나라에서 좀 흔한 질환인가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무지외반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연간 6만여 명에 달합니다. 40세 이상에서 무지외반증의 유병률은 64.7%로 이중 중증 이상의 변형을 보이는 비율은 13.2%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40대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무지외반증이 발병하게 되는 건지 지금부터 키워드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버선발 기형. 무지외반증을 이렇게 버선발 기형이라고도 부르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여성들한테 많이 발생하고 버선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버선발 기형이라고 불렸고요. 요새로 따지면 하이힐이나 앞이 뾰족한 신발을 신는 여성들에게서 더 불편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이힐 변형으로도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착용하는 신발로 인해서 변형이 생긴다는 건데요. 결국 신발이 무지외반증의 발생 원인이 되는 거네요. 자, 근데 단순히 신발 문제일 걸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네, 무지외반증은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천적인 원인은 대부분 다 신발 문제입니다. 신발 코가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신어서 변형이 점차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선천적인 요인으로는 평발, 넓적한 발 모양,
발가락 관절이 과도하게 유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발의 모양도 부모님과 닮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도 상당 부분 관여를 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선천적인 경우라면 이제 어릴 때 발견하면 치료가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네, 무죄반증을 치료하거나 교정할 때 주 목적은 미용보다는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것인데요. 어렸을 때는 하일이나 구두를 신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평발 등 무죄반증의 변형을 심화시키는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또한 이 시기는 성장판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골성차까지 같이 확인해줘야 되고 어려서는 대부분 다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지켜봅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알아본 것처럼 무지예반증 같은 경우는 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발생하는 거니까요. 좁고 불편한 신발이 주요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 좀 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 발생 연령대, 성별 좀 알아볼까요? 네. 치료가 필요한 무죄반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분들은 하일이나 좁은 구두를 많이 신는 30대 여성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진단 후에도 서서히 변형이 진행돼서 중년이 되었을 때 술적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무지예반증으로 이제 진단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일같이 불편한 신발을 신는다면 엄지발가락 변형은 계속 된다는 거죠. 네, 신발이 무죄반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긴 하지만 무죄반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체중축이 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환자도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흔히 남성보다 하이힐을 줄로 신는 여성에서 5배나 6배가량 더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남성의 무죄반증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유전적 요인으로는 심한 평발 때문인 경우가 많고요. 또한 무죄예반증이라는 질환 자체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도가 높아져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무지예반증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무지예반증 증상 4단계. 자, 무지예반증에 걸렸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통증이 오지는 않을 텐데요. 어떤 단계를 거쳐 통증이 진행될까요? 네, 무죄반증의 단계별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엄지발가락이 휘기 시작하는 1단계, 관절 돌출이 뚜렷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는 2단계, 뚜렷한 관절 통증이 나타나면서 돌출이 나타나고 엄지 관절 주머니가 약해져서 변형이 심해지는 3단계, 또한 다른 발가락까지 영향을 미쳐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4단계입니다. 네. 보통 1, 2단계 증상은 알아차리기 쉽지 않지만 발가락의 변형이 느껴진다면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좀 알아차리게 되는 건 통증이 시작되는 2단계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통증과 함께 어떤 증상이 오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가장 흔한 증상은 신발을 신고 걸을 때 엄지발가락 안쪽이 건방류라고 하는 부위가 아프고 붓는 것입니다. 엄지발가락이 점차 바깥쪽으로 휘는 변형이 일어나고 이때 엄지관절이 늘어지고 변형이 진행되며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질 수 있지만 심해지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바깥으로 밀면서 다른 발가락에도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변형이 없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휘는 각도가 진행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도 바깥쪽으로 밀리게 되거나 갈퀴 변형이 생겨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걸을 때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발가락이 제대로 정렬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행이 되어야 되는데 무죄반증의 경우에는 체중이 바깥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통증이 계속되는 거죠. 또한 이 상태로 오랜 기간이 지나면 점차 변형과 관절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관절염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무릎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발가락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나요? 네. 실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관절염으로 치료하는 환자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다 무릎 관절염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걸으면 아프니까 더 불편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 몸에 어떤 관절이라도 연골이 있고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니까 관절염이 발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가락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변형을 방치하게 되면 계속해서 아예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올 수도 있나요? 네, 대부분 다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아픈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형이 진행돼서 발가락 관절이 탈구되거나 관절염이 발생하면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단계가 진행됐는데도 무증상인 경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확인이 되는데 특정 증상이 없는 경우 있을까요? 네. 무죄반증이 있다고 해서 꼭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무죄반증이 심하다고 해서 증상도 꼭 더 심한 것은 아닙니다. 변형이 오랜 기간을 거쳐서 아주 서서히 진행하거나
외부적인 자극을 피해주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뭐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통증을 통해서 이제 무주외반증을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기 전에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근데 변형이 진행되면 이제 육안으로 그 무주외반증을 진단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병원을 찾았을 때 어떻게 진단하는 진단 기준이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통상 엄지의 중족골이 내측으로 틀어지면서 엄지가 바깥쪽으로 휘는 변형과 함께 통증과 각종 증상이 수반되는 것을 무지외반증이라고 합니다. 우선 병원에 방문하면 의사의 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현재 엄지발가락 통증과 변형이 무지외반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통풍이나 관절염 등의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뭐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 피 검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변형의 진행 정도나 작은 발가락의 변형이 동반되었는지 여부 등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럼 자신이 보기에도 엄지발가락의 모양이 좀 다르게 보인다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게 좋다는 건데요. 그럼 어떤 증상 있을 때 좀 바로 병원을 가야 할까요? 네, 무죄반증이 있더라도 대부분은 큰 불편감이 없으시기 때문에 편한 신발 신고 관리만 잘 해주셔도 되는데요. 변형된 각도나 불편감이 점차 심해지는 것 같으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합병증인데요. 자, 무주외반증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무죄반증의 합병증은 통증이 가장 크겠지만 엄지가 제대로 정렬된 상태로 걷지 못하면 엄지의 관절염 발생 위험이 증가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발가락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2차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발의 보행 정렬로 인해서 발목이나 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당뇨 환자 등 피부가 약한 환자분들은 엄지발가락이랑 두 번째 발가락이 눌리면서 티누이나 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발목, 무릎, 허리 또 피부까지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적절히 잘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제 무주외반증 치료법 알아보겠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보통은 불편한 신발을 신고 걸을 때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편하고 앞볼이 넓은 신발을 신도록 교육을 하고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단기간 소염제 약물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또한 심한 경우에 맞춤형 깔창을 사용한 신발이나 보조기 등을 채우기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변형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지 못해서 결국 술적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술적 치료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얼마나 아프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가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변형이 심하다고는 해도 불편감이 별로 없으면 꼭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무죄반증 수술의 목적은 발명을 이쁘게 만들어서 신발 착용에 불편을 없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정을 통해서 발이 올바른 축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주외반증으로 뭐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 정도라면 수술적 치료하기보다는 뭐 볼 넓은 신발을 신는다든지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 노력을 시작하면 되는 건데요. 자, 근데 어떤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편한 신발을 신어도 통증이나 보행에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 또한 변형이 심해서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에 올라타서 갈기 변형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의 대상입니다. 네, 그럼 이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수술로 발의 변형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대부분 다 수술 방식은 환자분의 연령이나 변형된 각도의 크기, 관절염이 있는 데에 따라서 의사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칙은 돌출된 뼈를 다듬고 단축되면서 변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관절 주머니를 절개한 후에 발가락 뼈를 한 군데 혹은 두 군데에서 절골 해서 축을 교정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네,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때 중요한 점은 발의 모양을 잡기 위해서 교정 위치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 또한 환자에게 관절염은 없는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또한 고령이고 변형이 심한 경우에 관절 유압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최근 트렌드가 대세되고 있는 미세 침습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절개를 하지 않고 조그맣게 구멍을 내서 약간 그 절삭된 톱으로 해서 뼈를 절삭을 하고 교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미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통증 같은 것도 좀 줄어들고 회복기간도 짧아서 많은 병원에서 각광받고 환자분들도 많이 공부를 해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이것이 무조건 이전의 기존 방법보다 더 우월한 건 아니지만 환자분이랑 잘 얘기하고 상의해서 서로의 장점을 다 알고 나서 진행하시면 더 좋은 임상적인 결과를
나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발의 심리적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치료 목적 자체는 통증의 완화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회복 기간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 예반증 수술 후에 회복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예. 수술로 교정하게 되면 특수한 신발이나 부목을 착용하고 바로 보행은 가능하지만 상처가 났는데 한 2주가량이 소모되고요. 그다음에 각도 교정을 위해서 발가락 뼈에 금을 내서 맞춰주는 교정 절골이라는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뼈가 붙어서 안정이 되는 데는 보통 6주에서 8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체중을 디딜 수 있는 시간 소요까지는 4주에서 6주가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 시기가 되면은 일반 신발을 신고 정상적인 보행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완벽히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또다시 막 불편한 신발을 신고 그러면 발이 재발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통계적으로 치료가 잘 되고 환자분도 잘 수술 후 관리를 하게 되면은 재발률은 한 1% 미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전에 고생했던 게 있기 때문에 앞코가 좁거나 높은 힐을 다시는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수술해서 정상적인 발가락으로 교정이 되더라도 불편한 신발을 계속 신으면 다시 변형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있겠죠. 네. 그래서 힘들게 수술까지 하셨는데 이후 관리를 잘 하셔서 모양을 이쁘고 정상적인 축을 해서 잘 딛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시중에 뭐 무지해반증 교정기 같은 것도 나와 있던데 이런 걸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신발을 신고 보행을 해야 되는데 교정기나 보조기를 착용하면 현실적으로 부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불편하고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아, 임상적인 논문 결과에서도 이 치료된 효과는 한 1% 미만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튀어나온 발가락 뼈와 건망류가 눌리지 않도록 신발을 교정해서 앞볼이 넓은 것을 쓰고 마찰이 덜 되도록 부드러운 재질의 양말을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엄지 발가락의 변형이 오는 무지 외반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좀 편안한 신발을 신는 등 생활 습관 교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방법 알아볼게요. 어떻게 무지 외반증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무지해반증 초기에는 보통 약간의 통증만 있거나 약간의 변형만 보이는데 이때는 볼이 넓고 편한 신발을 신도록 해야 됩니다. 재차 강조드리지만 그리고 평소 오래 서 있거나 걷고 나서 불편감이 있다면 발가락을 스트레칭 운동해주고 마사지 조격 등을 시행해서 염증이 가라앉도록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통증이 장기화되고 발바닥에도 통증이 생기며 작은 발가락에도 같이 변형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본인의 발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다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일상생활에 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무지해반증을 예방하고 그 진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발가락 변형을 유발하는 불편한 신발은 피하고 발이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유종민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